자, 여러분 선생님 어디까지 했었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자네는 좋다. 나 여기까지 했었지.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여러분 앞부분 내용이 뭐였었냐면 나는 자연을 멀리하고 속세를 멀리하고 있다. 자연을 함께하고 있고 너네 주육이나 속세에 빠져있는 애들 넌 자랑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와, 내 신세를 내가 말하니 자네는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청자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청자랑은 좀 다르죠. 여기 있는 청자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나랑 대조되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여기서의 청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청자를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 여러분 삼복, 여러분 삼복은 계절적 시연대. 여름, 그렇지. 근데 여러분 저번 주 월요일날 뭘 먹었어요? 초복이었는데. 삼겹살, 그렇지. 그런 거 먹어야지 얘들아. 선생님은 장어를 정원쌤이랑 둘이서 장어를 5인분이 거기에 냉면까지 그렇게 먹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삼복 계절적 시연. 이 계절이 여름이 너무 더우면 배구선을 높이 들고. 근데 선생님 얘들아 이 선자라는 한자는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 이 선자가 무슨 선자야? 우리 부채야. 맞아. 우리 고전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이런 부채야. 부채. 이 부채를 높이 들고 풍경 얘는 뜻 몰라도 돼. 풍자가 얘들아 무슨 풍자일까요? 바람 풍자겠죠. 그렇죠. 바람에 기대서 다리를 펴고 누워있으니 이 편안한 이 모습을 그 누구랑 겨루겠니? 이러면 누구랑 겨루겠다라는 건 누구랑 겨루지도 못하고 편안함이 내가 제일 최고의 편안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자신이 자연 속에서도 편안함을 여러분 즐기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동짓밤 눈이 온 후에 여러분 동짓밤 눈이 왔다라고 하는 계절적 시가 또 나왔지? 여러분 계절적 시가 뭐 나왔어? 겨울이 나와. 그치? 자, 그럼 이 겨울에 눈이 온 후에 더운 방에 이불을 덮고 목침을 돋아 배우고 해가 돋도록 잠을 자니 이러면 늦잠 자고 따뜻한 곳에서 여러분 겨울은 따뜻한 곳에서 누워있는 게 제일 장땡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편하고 편한데 고단함이 있겠니? 자기에게는 고단함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 서리법을 통해서 여기도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A 부분은 화자가 얘들아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다. A 부분은 여러분 동풍, 그 다음에 얘들아 삼보, 동지, 계절적 시어들을 딱 사용해서 사계절 내에는 자연 속에서 자기를 만족하며 살아간다. 근데 속세 있는 사람들 너네는 속세 너무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A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삼공. 여러분 삼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상징하는 단어예요? 속세. 왜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관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세가 귀하다고는 하지만 나는 안이 바쁘겠대. 여러분 안이 바쁘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하리. 여러분 나의 어떤 제도가 들어가야 돼? 의지. 그치? 리가 들어가면 나의 의지. 자, 값으로 따진다면 망금인들 당할 소냐. 여러분 망금이 뭐야? 금인데 금은 부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가치가 돼야 되더라? 속세 가치지. 그치? 근데 속세 가치를 당하겠니?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 이런 속세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리밥은 여러분 무슨 밥이? 이건 무슨 삶을 얘기해주는 단어야? 소박한 삶. 그치? 왜냐면 내가 여러분 쌀밥 안 먹거든. 그러면 여러분 나의 소박한 삶을 드러내주고 자, 이 소박한 삶의 맛을 들이니 팔진미가 부럽지 않대요. 여러분 팔진미가 얘들아 쌀 중에서 제일 최고급 쌀. 여러분 윤기가 바르르 나는 그런 쌀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부자들만 먹는 쌀이야. 그러면 이거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세속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럼 봐봐. 보리밥하고 팔진미는 여러분 소박하고 부유한 삶을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야 돼? 대조가 들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헌배옷. 여러분 헌배옷도 소박한 삶. 그게 나한테 딱 알맞으니 비단 옷을 가져서 뭐 하겠니? 그럼 이 비단도 속세의 가치가 아니고 배옷하고 비단이 뭐가 돼야 되더라? 대조. 그렇지? 그러면 자, 여러분 선생님 여기 이 부분 표현법 3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엇 할까? 서리. 그리고
대조. 근데 맞들이니 알맞으니 뭐뭐 하고 이건 대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법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도 한번 가보자. 이러면 옹육폭이라고 했는데, 자, 이러면 이 폭자를 잘 보면 폭자 왼쪽에 뭐가 들어가 있어? 삼수변, 물수변. 물 들어가 있지? 그럼 물이라고 해석해도 돼. 근데 여러분 물 중에 폭이 들어가 있는 단어 여러분 알잖아. 폭포. 그렇지. 그럼 여러분 폭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폭포가 노한 물살이 돌을 박쳐서 떨어지니. 그러면 조그만 폭포를 보고 있는 거야? 큰 폭포를 보고 있는 거야? 큰 폭포다 얘들아. 떨어질 때 돌을 막 박쳐서 얘들아 소리가 나니까. 자, 하포의 명월주를 옥반에 굴리는 듯. 이런 명월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자가 무슨 숫자가 들어가면 폭포랑 연상이 될까요, 여러분? 술이야, 맞아. 술 주자야. 술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뭐 같다? 폭포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은골이 수정명이라고 되어 있거든, 얘들아. 명자가 주렴할 때 쓰는 명자야. 주렴이 뭐더라? 주렴? 여러분 발이 뭐냐면 커튼. 그러면 여러분 발이 이렇게 쫙 떨어져 있는 게 뭐 같다? 폭포가 떨어지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명자라는 건 잘 기억해야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요게 바로 보조관념이네요. 그러면 이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이 누구야? 폭포지. 그치? 위에 있는 폭포가 바로 원관념이에요. 그러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통해서 여러분 비유법 쓰고 있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런 비유법은 여러분 지금 어떤 이미지를 강조해 주는 거야? 시각. 떨어지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시각을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위로 올릴게. 자, 티끌 묻은 각근을 타경호에 씻어내니. 근데 여러분 타경호라고 하는 말이 얘들아 우리 그냥 모르면 한자 넘어가도 되지만 여기는 무슨 표시가 되어 있어? 물 표시되어 있고 A 표시돼서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바로 찾을 수 있지. 다 물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물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물자 중에 호자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호수. 그렇지. 그러면 티끌 묻은 긴 각근을 호수에 씻어내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속적 가치를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는데 속셈. 티끌. 여러분 티끌은 먼지 진자를 쓰거든. 먼지 진자라는 한자를 쓸 수 있으면 여러분 선생님이 속세를 의미한다고 했어. 그래서 먼지는 속세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속세가 묻은 각근을 씻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문장 있잖아. 이 문장 전체가 뭘 쓰고 있냐면 관용도 표현을 썼어. 그러면 여러분 관용도 표현은 여러분 자주 쓰이는 문장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관용도 표현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 근데 여러분 겨울방학 때도 한번 설명한 적 너무 옛날인가? 겨울방학 때도 한번 설명하긴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각근 혹은 신발끈이 나와. 그러면 각근과 신발끈을 묶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구절이 들어갈 때도 있고 혹은 각근과 신발끈을 씻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각근을 신발끈을 묶는다는 건 여러분 각근 묶었어. 신발끈 묶었어. 나갈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럼 이 나갈 준비를 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관직에 나가다라는 걸 돌려서 설명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관직에 나가다. 그러면 임금님이 부르시거나 아니면 내가 얘들아 유배를 와서 관직에 다시 나가고 싶은 나의 욕망을 드러낼 때 돌려서 각근을 묶을 준비가 다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반대로 씻어낸다라고 하는 건 이러면 각근을 씻고 신발끈을 씻으려면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서 씻어내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속세를 멀리하다. 즉 속세를 멀리한다는 건 여러분 은거하는 삶을 돌려서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속세가 묻어있는 여러분 이 각근을 씻어내고 있다고 했으니까 화자는 속세를 멀리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타경우라고 하는 구절이 얘들아 저 문제가 나올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얘들아 속세를 멀리하고 있다. 이거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귀 씻던 옛날 할아버지가 자기 혼자 높을 쏘냐. 자, 여러분 귀 씻던 옛날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러면 고사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고사 얘들아 누구냐면 여러분 그래 뜻풀이 나왔을 때 허유야 허유. 그러면 허유라고 하는 여러분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임금님이 허유야 내가 너한테 관직을 줄까? 아니면 내가 내 임금의 자리를 너한테 줄까? 라고 하니까 허유가 곧바로 얘들아 그 냇가에 가가지고 귀를 씻어버렸대. 그 귀를 씻는다는 게 뭐야? 나는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면 허유라고 하는 사람은 뭘 상징하냐면 청렴과 은거를 상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청렴함과 이 사람의 은거를 상징하는 건데 그걸 여러분 너 혼자만 높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 말은 너만 고고하고 너만 깨끗하냐? 나도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유하고 이러면 화자 자신을 어떻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만 높은 게 아니라 나도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여기서는 여러분 비교하고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갈게. 반곡천. 여러분 천자가 무슨 천자예요 여러분? 내 천자야. 자연이지. 이 냇물 긴 이 구비가 내 초당을 둘렀으니 초당이 뭐예요? 초가집. 그러면 이 초가집도 나의 어떤 삶이야 얘들아? 소박한 삶을 드러내주는 단어야. 이걸 둘렀으니 드넓은 저 강물랑 세상에 가지 마라. 자, 여러분 표현법 정리해볼게. 도노법 강물랑. 강물은 사람이 아닌데 의인법. 근데 여러분 이 의인법을 써서 청자를 설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청자를 사용해서 뭘 하고 있냐면 명령을 해. 세상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거야 얘들아? 속세. 속세에 가지 마라 자연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연사. 여러분 연사는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에 막대를 짚어서 무릉계로 내려가니 그럼 여러분 자기는 강물한테 말을 건넨 다음에 모래사장을 이렇게 못발내나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비 표시되어 있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개 물수변 들어가 있네요. 물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개자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시냇가예요. 계곡이에요. 맞아. 계곡할 때 개자예요. 시내 개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시내 개만 기억하면 안 돼. 무릉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무릉이 뭐야 얘들아? 무릉도원 할 때 무릉이야. 그러면 자기가 여기 있는 곳이 시냇가에 갔는데 그 시냇가가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릉도원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이상적 공간을 따로 설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있는 곳을 이상향이라고 생각한다. 양안에 나는 도화가 붉은 안개가 자욱하니 이러면 양안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여러분 도화가 나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야 얘들아? 시냇가지. 그럼 이 시냇가 주변에 뭐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복숭아꽃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복숭아나무. 근데 여러분 봐봐. 여기서 양안이라는 게 뭐냐면 양쪽 시냇가 이거야. 양쪽 시냇가에 도화꽃이 쫙 펼쳐져 있으니 붉은 안개가 자욱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복숭아꽃은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 그치? 여러분 얘가 분홍색이야. 그러니까 이 시냇가는 온통 다 분홍색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얘들아 뭐가 껴있다고? 안개가 껴있대. 그래서 여러분 이 안개가 무슨 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붉은 안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자가 있는 이 아름다운 공간이 붉은 얘들아 도화꽃이 있지, 시냇가이지, 안개가 껴있는 거야.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물 위에 뜬 꽃을 손으로 건진 뜻은 여러분 이 복숭아꽃은 선생님 벚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벚꽃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꽃잎을 손으로 다 주었대. 다 주은 뜻은 충강을 누설해서 세간에 전할세라. 여러분 충강이 그대로 한자를 읽을 수 있는데 봄빛. 봄이거든. 봄빛을 누설할까봐 세간이 어디예요? 세간. 속세. 그렇지. 속세에 전할세라. 여러분 리을세라가 무슨 뜻이더라? 두렵다. 맞아. 뭐 먹을까봐 두렵다야. 그러면 해석하면 뭐야? 이 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세상에 전달할까봐 너무 두렵대. 그래서
봄꽃을 손으로 다 건져냈대. 그럼 이 말은 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뜻이야, 얘들아. 지 혼자만 즐기고 싶다는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 아름다운 이 자연을 자신만 즐기고 싶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화자는 누군가와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다음 다시 할게요. 당구. 근데 여러분 이 당구는 원래 별표 표시 해줘야 돼. 누가 만들었지?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신선이 사는 곳이에요. 자, 일단 왜 화자는 신선이 사는 곳을 설정을 한 거예요? 무릉도원. 이곳이 무릉도원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신선이 사는 곳을 넘어들어서 자연래를 지나가니. 자, 그럼 여러분 자연래도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래자에 뭐가 들어갔어? 물 들어갔네. 물이라고 읽으면 돼, 얘들아. 그러면 화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무릉계도 넘어가서 물을 또 지나갔대요. 그럼 이 래가 여울이거든. 여울이나 물이나, 그치? 여러분 물을 지나가니 향루봉 남은 안개. 일단 봉자가 들어갔어. 봉이 뭐야? 봉우리에 여러분 안개가 조금 남아있더래요. 안개가. 근데 그 안개에 햇빛이 비치더래. 근데 여러분 우리 안개가 껴있는데 햇빛이 비치면 그 안개가 얘들아 햇빛에 뭐가 돼 얘들아? 반사돼서 어떻게 보여 얘들아? 반짝반짝반짝 빛나. 그럼 여러분 저 봉우리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엄청 아름다운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손 다시 위로 올릴게. 자, 여러분 구변담. 여러분 구변담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담자가 얘들아 뭐가 들어갔어 얘들아? 물이에요. 연못이에요. 연못. 그러면 물에 고인 물이 거울처럼 맑구나. 연못에 고인 물이 거울 같대. 맑은 물에 대한 얘들아 화자의 감탄. 그러면 여러분 이 감탄을 드러내려고 표고 2개 썼네요. 직유랑 영탄. 너무하는구나. 그치? 이렇게 2개 쓴 거야. 자, 속세이즌 접했고요. 너와 내가 벗이 되어서 물가에 논일면서 세상을 잊어보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속세를 잊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세속 똑같이. 근데 여러분 백구야 라고 했으니까 도노법에 의인법에 청대로 설정하고 있지. 그러면 이게 얘들아 무슨 태도를 만들어? 2가지 만들어야 되는데 자연친화 하나 더. 나도 속세를 잊었고 이러면 쟤도 속세를 잊었대. 물화일체. 그렇지. 그래서 물화일체 자연친화. 요렇게야. 물화일체와 자연친화. 물가에 논일면서 우리 세상 잊어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의 세상도 속세. 속세 잊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구변담을 갔었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청학동 좁은 길로 가요. 선부연을 찾아갔대요. 여러분 선부연도 뭔지 모르겠지만 연자가 물수면 들어가 있어. 물이야. 여러분 연은 연못할 때 연자야. 그래서 여러분 연못을 찾아가니 방고시점 생긴가마 제작도 공교하다. 형산에 만든 솥을 누가 옮겨왔는가. 근데 여러분 갑자기 자연 얘기하는데 갑자기 가마가 만들어진다고 하고 솥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지. 너무 뜬금없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거 원래 표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선생님 설명할게요. 자, 방고씨가 여러분 누구냐면 중국의 최초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혼돈, 카오스의 시대가 있고 그 카오스 속에서 누가 태어난다고 하면 가이아라고 하는 여러분 여신이 태어난다고 해. 최초의 신이거든. 그러면 얘도 최초의 신이야. 그러면 이 최초의 신이 뭘 만들었냐면 얘가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에는 키가 아주 작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신이 태어날 때는 얘들아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붙어 있었대. 왜냐면 카오스의 시대였으니까, 혼돈의 시대였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 사람이 얘들아 키가 크면 클수록 하늘과 땅이 이렇게 점점 벌어졌대. 옛날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벌어져서 9만 리까지 이렇게 올라갔대. 이
키가 9만 리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9만 리나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얘들아.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자 서양에 있는 신들과 달리 동양의 신들은 영생을 하지 않아요.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신이 죽을 때 이러면 살점이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이러면 땅이 되었대요. 벌판이 되었대요. 이 사람의 얘들아 그 피가 흘러서 강물이 되었대요. 이 사람의 키가 9만 리까지 됐으니까 이 사람의 뼈가 얘들아 산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뭘 만든 거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연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신인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 사람 때 생긴 가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죽어서 뭐가 됐어? 자연이 됐잖아. 자연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공교하게 만들어졌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이건 자연에 대한 뭐야 얘들아? 예찬. 자 다시 형산에서 만든 이 솥 똑같은 거야. 형산에서 만든 솥은 진짜 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여기에 옮겨놨나? 저기 아름다운 돌멩이를 여기에 갖다 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 표현들은 모두 다 얘들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석간에 얘들아 돌 사이에 걸려있는 폭포가 상하연 위아래로 떨어지니 공연한 벼락 소리가 대낮에 들리는 것만 같다. 근데 여러분 이 벼락 소리는 보조관념인데 진짜 벼락이 울리는 거야? 원관념이 누구야? 폭포. 폭포 소리. 이게 원관념.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이거든 얘들아. 계산. 이러면 뜻풀이 안 봐도 계자가 아까 무슨 계자가 있었더라? 신의 계자 쓰였고 매산자를 쓰는 거예요. 자연물 두 개죠. 자연의 이 취한 흥이 해가 지는 줄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화자는 시간 가는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연에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너무 많은 흥취를 느끼는 거고 이 자연에 몰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연에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계암 먼 북소리가 갈 길을 재촉하네. 그러면 여러분 쌍계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가 쟤는 잘 모르겠지만 쌍계는 아마 이름일 거고 암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넘어가서 어떤 공간이라는 거 알겠지? 왜 공간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얘들아? A, B, C, D 다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아마 공간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저 공간에서 북소리가 들리는데 갈 길을 재촉하네. 그러면 이때 북소리는 진짜 북소리를 얘기하는 걸까? 아까 무슨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폭포소리, 물소리 나는 거야. 그치? 그럼 이런 여러분 물소리, 자연소리 이런 게 내 갈 길을 재촉해버리네.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갈 길이 재촉되니까 발을 빨리 움직여서 어디로 왔냐면 청소에 봄을 나가서 유교로 돌아오니. 여러분 유자는 선생님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유자가 무슨 유자야? 내가 나무 문자가 들어갔네. 버드나무. 그치? 버드나무는 선생님 계절이 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봄을 담아 버드나무 다리로 돌아오니. 그럼 이건 버드나무 다리야. 자, 버드나무 다리를 돌아더니 서산의 상쾌한 기운이 사이당으로 이어졌네. 자, 이러면 서쪽에 좋은 기운이 사이당이 누구네 집이냐면 여러분 이거 남도진의 형의 서재야. 주인공 이 글을 쓴 사람이 남도진이잖아요. 남도진 형의 서재. 자, 우리 형님은 환정이 전혀 없어서 이런 환정의 뜻을 봤더니 얘들아 관직에 나아갈 뜻이 전혀 없대. 속세. 자, 공명을 사랑하고 이러면 공명이 뭐예요? 이것도 부귀공명, 속세죠. 그쵸? 명예를 얘기하는 거니까 속세. 속세를 사랑하고 삼조가로 돌아오니 이러면 삼조가가 다시 어디냐면 남도진 형의 집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남도진도 여러분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이러면 경기도 용문산에 머물려서 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러면 이 남도진만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남도진 가족들, 형제들이 관직에 나가지 않고 다 용문산 근처에 집을 짓고 생활을 했대. 그러면 자기 형도 관직에 나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형의 집에 일단 자연의 기운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이러면 이 곳이 무슨 곳이냐면 바로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집이 바로 내가 형이 은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아주 긍정적인 공간인 거지. 자, 이곳 돌아오니 재앙에 남은 물결이 신별에 미칠 소냐. 이러면 화자가 재앙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속세. 속세의 얘들아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겠니?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말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재앙에 남은 물결은 속세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속세의 가치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긴 베개 높이 베고 두 노인이 나란히 누워서 이때 노인이 누굴까? 형이란가. 왜냐면 나도 노인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거는 형과 화자예요. 스나, 그러니까 내 밑으로 있는 모든 자손들이 차례로 쫙 늘어서니 먹으나 못 먹으나 이게 아니 즐겁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즐겁냐면 형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다는 거야. 형과 가족들과 얘들아 먹든 그걸 배고파서 못 먹든 그게 다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설립법을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가족의 화목함. 이걸 드러내는 거야. 가족의 화목함을 드러낸다. 아마도 수석에 소요하여. 자, 여러분 수석이라고 하면 여러분 물숫자에다가만 돌석자가 쓰였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연물 두 개니까 뭐라고 읽으면 돼요? 자연. 그러면 자연에 소요한데 여러분 혹시 소요음영이라고 하는 단어 결과가 됐던 거? 산책. 그렇지. 여러분 이거는 산책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단순히 산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연을 감상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야. 자연을 감상하는 건 완상이라고 표현해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감상하는 것. 그것이 얘들아 남은 세월을 마치리라. 그럼 나는 자연 속에서 완상하면서 자연 속에서 내 남은 인생을 보내리라. 무슨 태도야? 우지. 그렇지. 나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읽었을 때 얘들아 어려운 구절은 크게 없어. 아까 조금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 사실 다 얘들아 선생님 풀이를 해줬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 뭐가 되게 두드러지겠어요? 자연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관용적 표현과 모든 이러면 시험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연과 관련된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줘 얘들아. 알겠죠? 왜냐면 수능 완성에서 이제 남아있는 작품들 중에 자연을 얘기하는 건 이 작품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연적인 단어들 여러분 시어들 구절 여러분 표현법 이런 거는 최종 정리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몇 번 풀어보냐면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자, 4번 풀어볼까 얘들아? 4번.
자, 보자. 여러분 A는 타경호였는데 화자는 그 거센 물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세의 흔적을 씻어내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정신적 자극을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정신적 자극을 받으려면 허유라고 하는 여러분 그 청렴한 대상 있잖아. 그 고사를 인용한 사람을 본받는다고 해야 돼.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러면 정신적 자극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유한테 깨달음을 느낀 게 아니라 허유랑 뭘 했어? 니랑 지 고고하냐? 나도 고고하다 하면서 비교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적 자극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2번 갈게요. 여러분 화자는 탈속적 공간, 여러분 무릉계라고 하는 말이 이미 무릉도원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탈속이라는 건 자연에서 벗어난, 속세에서 벗어난 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탈속적 공간에서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움을 안개가 껴있고 복숭아꽃 피어있고 시냇가에 그거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맞는 말이지. 답은 2번 돼야 돼. 자, 여러분 3번 안개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남은 안개라고 표현했거든. 남은 안개는 뭐야 얘들아? 안개가 개고 있다는 거잖아. 안개가 개면서 얘들아 햇빛에 반사돼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봉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멈추고 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네. 자, 여러분 뒤에서 감아서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뒤에서 빗소리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2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왜 이 문제를 갖고 왔냐면 정신적 자극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은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니까 어렵진 않지만 저걸 잘 구분해줘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딜 가냐면 여러분 40 여러분 53쪽 소금 53쪽 보세요. 53쪽 자, 보자. 여러분 소금은 식민지 시대에 조선을 떠나서 간도라고 하는 낯선 곳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품은 채 여러분 뭘 찾아야 돼? 이 주인공이 그치 어디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지 찾아줘야 돼. 자, 경제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현실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는지 찾아줘야죠. 간도 이주민들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결핍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봐봐, 물질적인 결핍은 열악한 환경에서 찾으면 돼. 그런데 정신적 결핍도 찾아줘야 되는 거지. 어디서 정신적으로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가. 근데 정신 결핍도 좀 아세죠? 이런 건 있어. 그래도 한번 표시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간도 이주민인 주인공은 일상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지독한 가난을 겪는데 이러면 이건 이미 나온 거잖아. 열악한 환경. 이건 넘어가고 외압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대. 그러면 이 외압에 대한 두려움은 간도라고 하는 낯선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표현인 거지. 자, 그 다음 가족의 해체와 이산의 아픔을 여러분 주인공은 경험을 할 거래요.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 자, 그걸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절망적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여러분 가족들이랑도 헤어지고 얘들아 간도에서 얘들아 낯선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어떻게 대응한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6번. 이는 외압에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기는 어렵더라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간의 공감을 통해서 이러면 외압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막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끼리 공감하고 그들만의 내적 연대를 형성해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항해 나가려고 했던 이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뭐야 얘들아? 내적 연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네. 요거를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키워드 정리하고 그 본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자, 이런 본문 49쪽. 자, 그가 처음 이곳에 와서는 무엇보다 방 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도야지가 뭐예요? 돼지골, 소, 외양간 같이 생각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굵은색으로 글자 써있지 않아 얘들아? 굵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대부분 보기나 추론하는 문제에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보기에 나왔던 거 바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 같은 방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뭐야 얘들아? 열악한 환경.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들 여기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걸 선생님은 지금 써주지만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으면 되지. 특히나 빗줄 그어져 있거나 아니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어쩌다 손님이 오면 피해 앉을 곳이 없었다. 그러니 멍하니 낯선 손님들과 마주앉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여러분 집이 너무 좋으니까 낯선 손님이 오면 마주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시간이 차츰 지나니 낯선 남성 손님이 온다 하더라도 처음같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대. 근데 여러분 봐봐. 낯선 남성 손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대상은 주인공은 그라고 표현이래. 그럼 이 그는 성별이 뭐예요? 여자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라고 하는 단어가 남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그는 여러분 그녀를 표현할 때도 그라는 말을 써. 그래서 여러분 남성을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낯설다,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부분 여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는 여성이야.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문자방친을 만했다. 그리고 반드시 붓두막 앞에는 비밀 토구를 파놓던가 해야 된다. 그랬다가 어디서 총소리가 나거나 개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면 온 식구가 그 움속으로 들어가서 며칠이든지 숨어 지내야만 했었다. 그러면 이러면 이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네. 이러면 총소리가 나거나 개소리가 난다는 건 여러분 뭘 받고 있다는 거야? 외압의 두려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압의 두려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숨어서 지내야 되고 이러면 토구를 파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옷이나 곡식도 이 움에 넣고서 시제 항상 입는 옷이나 먹을 양식을 조금씩 꺼내놓고 생활을 했었다. 말할 것도 없이 보이단이나 마적단 등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을 여러분 억압하고 이들을 얘들아 외적으로 얘들아 압력을 주는 게 누구냐면 얘네들이네. 이게 얘들아 외압의 두려움이네. 여러분 보이단이 뭐냐면 여러분 그 지역을 얘들아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그 사람들 막 수탈하고 얘들아 빼앗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간도는 우리 땅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일본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중국인 지주들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얘들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들아 뭔가 핍박받으면서 생활을 했어야 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마적단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적단은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다음에 얘들아 막 몽골인들이 막 섞여가지고 도둑질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야. 완전 얘들아 이 거대한 도둑 집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도둑대들이 오죠.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맨날 뭘 빼앗아가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죠. 얘네들이 외압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실험을. 근데 여러분 선생님 실험을이라고 하는 이 문단을 읽을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 무슨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여러분 조건을 제시해서 문제에 적용을 하라고 하는 문제니까 그러면 A에서 뭘 찾으라고 하는지를 이미 좀 알고 있으면 우린 그걸 유념하면서 질문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1번을 보시면 A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A가 얘들아 빨리 선택지를 이렇게 빨리 훑어만 보면 이야기 박 서술자 뭐 이런 말도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찾으라는 뜻이야 얘들아? 서술상의 특징, 시점 찾으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요 A 부분은 서술상의 특징 생각하면서 질문 읽어보자. 자, 실험을 소진한 그는 바구니에 담아둔 팥을 고르기 시작했다. 고요한 방 안에 파달 소리만 제그랑 자르르 이렇게 소리가 났다. 파달파달로 시선이 옮겨지는 그의 눈이 피곤해지면서 참새 소리가 한층 뚜렷이 들린다. 이러면 참새 소리가 들린다는 건 시간적 배경이 언제가 됐다는 거야? 아침. 그러면 밤새도록 뭘 한 거야? 파달 골라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노동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동시에 저 참새 소리 같이 여러 가지의 생각이 순서 없이 생각이 났다. 내일이라도 파종을 하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몇 마리의 쌀을 가져야 할 것이고 오늘 봉식이가 팡둥을 만나지 못해서 쌀을 못 가져올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나무를 팔아서 사라고 한 창감은 사오겠지. 이러면 이게 순서 없이 뭐가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걸 다 서술해주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그가 생각하는 걸 다 서술해주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시점인지는 바로 알 수 있겠다. 3인칭 전제어작가 시점이야. 그치? 자, 생각이 차츰 희미해지면서 졸음이 꼬박꼬박 왔다. 그는 눈을 비비고 문 밖으로 나오다가 무심히 눈에 띄인 건 벽에 매달아둔 매주였다. 이러면
화자가 주인공이 생각한 걸 얘들아 제시하고 주인공이 얘들아 보고 있는 걸 그대로 제시해.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는 행위, 주인공이 하고 있는 생각들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로열 선생님 위로 올릴게. 자, 처음 매주를 내놓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그가 생각하는 걸 제시해주고 바구니를 밖에 내놓고는 이 매주를 떼어놓고서 문 밖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그는 비를 들고 매주의 먼지를 쓸어내었다. 그는 하나 매주덩이를 들여다보면서 간장이나 선우동이 한번 빼고 고추장이나 한 단지를 좀 담그고 그러자면 소금이 한 두어 발은 있어야겠지? 소금. 그럼 여러분 이거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가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그가 설명하고 있는 걸,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 서술해 얘들아? 작은 따옴표를 쓰고 있거나 점점점점점 쓰고 있는 거 이해돼 얘들아? 자, 이러면서 그는 무의식간에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또다시 고향을 그리며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럼 갑자기 뭐 생각하다가 뭘 떠올려? 소금을 생각하다가 고향을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소금은 무슨 표시되어 있어요? 네모 표시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뭘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에 대한 문제죠.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금의 상징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역할을 찾아도 되지. 여러분 역할은 뭐야 얘들아? 고향을 떠올리게 해주는 애인데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보기에 나왔던 뭘 찾은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다시 고향을 생각한다. 고향에 대한 향수라고 쓸게. 향수. 자, 고향에서는 소금으로 이를 닦았는데 여러분 점점점점 나왔으니까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고향에서는 이를 닦았는데 다리는데도 여러분 다린다는 건 여기 체하면 채기를 내리기 위해서 민간요법으로 소금을 왕창 먹었대. 그건 너무 짜고 토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채기를 내리기 위해서 소금을 왕창 먹었대. 그 소금을 한 줌이면 후련하게 채기가 내려갔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뭐야 얘들아? 여기까지 생각한 거지. 자, 그가 고향에 있을 때는 하도 없는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고향에 있을 때 나는 윤택하게 생활을 했어요? 아니면 가난하게 생활을 했어요? 가난하게 생활했죠. 여러분 그때도 가난하게 생활했고 지금도 가난하게 생활을 해요. 근데 소금 같은 데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곳으로 온 후로부터는 그는 소금 때문에 남몰래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면 옛날에도 가난했지만 옛날에는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고향에선 소금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소금은 그래도 흔하게 구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여기 와서는 소금 때문에 맨날 울고 있다는 거야. 자, 소금 한 마리에 이원 20전. 아까 얘들아 내가 장을 만들려면 소금 2말 정도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농가에서는 한 번에 소금을 한 마리를 살 수가 없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얘들아 간도에 이주 온 이 농민들은 소금 한 마리를 한 번에 살 수가 없대. 그 말은 저 이원 20전이 싼 거야 비싼 거야? 너무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한근 두근, 여러분 한근 두근이면 이러면 저게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여러분 소금이 지금 얘들아 요 정도 얘들아 한 300g 정도 그 정도가 얘들아 한근 정도 되는데 그게 1,000얼마에 팔아. 그리고 얘는 500g 정도가 되면 2,000원이면 3,000원 정도를 팔거든 얘들아. 소금은 설탕보다 좀 싸 얘들아 많이 싸. 근데 우리 집은 선생님 집은 아직도 매주로 얘들아 된장을 담그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매주로 얘들아 된장 담고 고추장 담글 때 소금을 진짜 이만큼을 사요. 독으로 사요. 근데 이렇게 다 해도 10,000원밖에 안 해. 10,000원밖에 안 해요. 굵은 소금이 한 20,000원? 이 정도? 그러니까 소금이 지금이어서 싼 게 아니라 옛날도 소금이 되게 쌌어. 근데 간도 지역이니까 너무 비싸게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근, 두근, 한근 이 정도거든? 이거 사는 거 겨우겨우 산다는 거야. 많이 사야 4, 5근 정도밖에 살 수가 없대. 그러므로 장 같은 걸 단번에 담그지를 못하고 소금이 생기는 대로 담그다 보니 어떨 때는 얘가 매주만 썩혀가지고 얘가 장을 담글 때가 있대요. 그럼 매주만 썩히면 얘는 그냥 콩만 먹는 거예요.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이 소금은 우리의 뭘 보여주는 소재야 얘들아? 가난함. 이 가난한 처지를 부각시켜주는 거야.
자, 끼는 때가 되면 그는 남편의 얼굴부터 살피게 되고 어쩐지 마음이 송구했다. 여러분 송구하다가 무슨 뜻이더라? 미안하다. 미안하다야 미안하다. 자, 남편은 입 밖에 말을 내진 않았지만 번번이 얼굴을 찡그리고 밭술이 점점 느려지다가 맥없이 술을 놓을 때가 많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맛이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이 모양을 바라보는 그는 입안의 밥알이 갑자기 돌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슬그머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버려요. 그럼 여러분 이 뒤돌아서 여러분 그가 뭘 하고 있을까요? 눈물이 나는 거죠. 자기의 처지가 이제 원통스럽고 소금조차도 마음대로 못 먹는 이 신세가 답답하기도 할 거고 남편한테도 미안한 마음도 클 거고 그러면 이건 여러분 이 소금은 나에게 얘들아 뭘 해주는 역할하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야. 소재지. 그러면 이 힘들게 하는 게 이러면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야 돼요? 이게 정신적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결핍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래에 한번 가볼게 또. 자, 이 앞부분 중간중은 줄거리. 그는 공산당에 의해서 남편을 잃었고 가장으로서 고된 삶을 살아가다가 봉염과 봉이 두 딸마저 병으로 잃고 혼자 남겨진다. 여러분 여기에 아까 보기에 나왔던 뭐가 들어가야 돼? 가족의 해체. 근데 여러분 아까 생각했을 때 얘들아 저 누구가 이러면 팡둥인가 이들 누구 만나가지고 쌀을 못 가져오겠지? 이러면 뭐 얘들아 나무를 해서 차문을 가져오겠지? 라고 했을 때 그때 남자 이름 뭐였어? 봉식이. 근데 봉염이, 봉희. 그럼 여러분 봉염이하고 봉희는 딸이라고 했으니까 봉식이는 아들이겠구나. 근데 이러면 아들 없이 혼자 남겨졌던 건 아들이랑 뭔가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면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들아 이상한 가족의 모습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남편도 죽었지, 자식 다 죽었어 얘들아, 아들 빼고. 근데 아들이랑은 헤어졌어. 그러면 이 얘들아 이 그에게는 무슨 상황이냐면 이게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러면 이 혼자 남겨지는 그는 갖은 노력에도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그에게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한 이웃이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서 소금 밀수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밀수하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거든 얘들아. 근데 여러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먹고 살아보려고 얘들아 이거를 승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요? 적극적 대응. 이러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지. 이런 보기에 나온 그 단어 그대로 다 적용해주면 되는 거야. 자, 우레 같은 바람 소리가 대지를 뒤흔드는 그날 밤 봉염의 어머니, 여러분 봉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는 소금 너마를 자루에 넣어서 이곳 일행의 뒤를 따랐다. 자, 여러분 너말이면 여러분 한 마리 한 요 정도는 되거든. 이거를 여러분 4개를 짊어진 거야. 그러면 꽤나 좀 무거워 얘들아. 소금은 얘들아 되게 크게 작으니까 너마리여도 얘들아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자, 그들 일행은 모두 6사람인데 그 중에 여자는 봉염의 엄마밖에 없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다 남자들만 일을 하는데 봉염의 엄마는 여러분 악착같이 살려고 얘들아 여자여도 이 일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이 봉염의 엄마밖에 없었다는 게 바로 뭐야 얘들에게? 적극적 대응인 거야. 앞에서는 걷는 길잡이는 신여연을 이 소금 밀수로 늙었고 눈 감고도 용이하게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길잡이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했었고 그리고 며칠이든지 소금줄을 지는 기간까지는 벙어리가 되어야 돼. 얘들아 왜 말하면 안 돼? 들킬까봐. 그렇지. 그러면 이 들킨다고 하는 건 외압에 대한 두려움. 일본 순사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벙어리가 된다. 왜 선생님 얘들아 왜 여기 이 벙어리를 왜 해석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 나오겠지. 그걸 생각해 주는 거야. 자, 그 대신 의사표시는 전부 행동으로 하고는 했다. 그들은 열을 지어서 나란히 걸어갔고 바람은 불었고 그들은 앞사람의 행동을 따라갔다. 여러분 다음 부분 조금만 더 갈게요. 그러면 바람 소리는 순사가 고함 치는 소리 같고 이거는 계속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 3줄 내려는 이 4번째 줄 한번 봐봐. 남들은 속옷을 입었는데 봉염의 어머니는
겹옷. 여러분 겹옷이 뭐야? 그냥 옷을 이렇게 겹쳐 입은 거. 그렇지. 발가락이 나오는 고무신을 신었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얘들아 이 짐을 지고 겨울에 얘들아 이걸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나 추운 거는 모르겠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에 인 소금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 자, 여러분 이거 네모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것까지 선생님이 해석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금자루도 네모 표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요거 우리 지금 의미 찾아내야지. 소금자루는 여러분 나에게 얘들아 이 봉염이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냐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 그런데 이 소금자루도 봉염이 엄마를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힘들게 하는 게 뭐 때문에 힘든 거야? 너무 무거워. 이건 육체적으로 힘든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저 소금하고 소금자루는 의미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르거든 얘들아. 그래서 그 상징적 의미 찾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선생님 얘들아 보기에 나온 얘들아 키워드들 중에서 딱 하나 빼고 거의 다 설명했는데 여러분 연대. 여러분 연대. 그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여러분 이 사람들끼리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것만 여러분 찾아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숙제 여러분 정원쌤 숙제 중에 뭐였어요? 얘들아 유형편 다 풀어오는 거. 여러분 유형편은 여러분 문제 45문제밖에 없으니까 뭘 보면 한 해 분뿐이야. 그래서 수능 완성 여러분 이거 다 풀어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정원쌤이 얘들아 뭐 줬어 얘들아 기출 줬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들아 저번 시간에 요거 못 받은 사람 있는데 요거 못 받은 사람, 이거 수능 완성 있는 사람 이거 줄게 얘들아. 요게 있는 야근 빼고 문제 풀어오실 거예요. 알겠죠?